전향력인데, 전향력은 교과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막 설명을 안 해.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설명을 하거든. 근데 전향력에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그래, 부분 전향력에 끼어들어가면서 개념 설명이 되거든. 전향력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거 잘 이해가 안 가. 전향력이 뭔가를 한번 보자고. 자, 지구가 있다라고 하면 생각을 하고,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해. 봐봐요. 이렇게. 자전을 하게 되면, 북반구 기준으로 봐보자. 자, 지표면 위에 있는 한 점을, 여기를 사각형으로 잘라내봐. 그럼 지구가 자전하면서 이것도 같이 자전을 움직인다고. 같이 회전을 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요 지역에서, 그래서 요 지역을 따로 분리시켜서 이쪽으로 확대를 한번 시켜볼게. 확대를 시켜보면, 자, 요런 그림이 사각형 모양으로 지표면을 이렇게 표기를 했다라고 생각해보자고. 자, 넣지 말고, 여기 봐. 자, 여기 A라는 지점이 있고, B라는 지점이 있어. 자, A라는 도시, B라는 도시라고 하자. 서로 전쟁을 했어. 여기서 A에서 B로 포탄을 발사했어. 그럼 포탄이 이렇게 날아간다고. 근데 날아가는 동안에 이 지표면, 지구가 자전하면서 지표면이 회전을 하지? 지표면도 같이 돌아가 버려, 이렇게. 그래서 A에서 B를 향해서 발사한 포탄이 똑바로 날아가야 되는데, 우주 공간에서 봤을 때는 똑바로 날아가. 그런데 날아가는 동안에 지표면이 이렇게 돌아가 버려. 그럼 B 위치가 바뀌겠지? 어디로? 이쪽으로 가버리겠지? B 위치가 B 다시 요 위치로 바뀌어 버린다고. 얘가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B 위치에 있던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돼? 자기가 이쪽으로 돌아가니까 포탄이 날아오다가 어디로 가? 자기가 회전하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꺾여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우주 공간에서 봤을 때는 똑바로 날아가, 이렇게 포탄이. 우주 공간에서 봤을 때는. 당연하지. 뭐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으니까. 근데 B에 있는 사람이, 자, 다시 사람이 여기 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지점 B 근처에 사람이 서 있어. B라는 도시 근처에. 그럼 B라는 도시 근처에서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자, 포탄이 이렇게 똑바로 날아오는 것처럼 처음에는 출발을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돌아가 버린단 말이야. 지표면을 따라서 회전을 하니까.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이렇게 돌아가 버린다. 이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날아오던 포탄이 어디로? 자기가 움직이는 방향 반대쪽으로, 저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B 위치에서 봤을 때는 포탄이 어디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꺾여가는 것처럼 보여. 실제 운동 방향이 아니야.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지표면에서 봤을 때 생기는 가상적인 운동이야. 겉보기 운동이지. 그러면 마치 이쪽으로 방향이 꺾여간다는 이야기는 이쪽으로 마치 힘을 받는다는 이야기지? 힘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지? 마치 힘을 받아서 운동 방향이 이렇게 꺾여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지표면이 회전을 하는 방향,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그러면 똑바로 처음에는 출발했지만 실제 이동 방향은 지표면의 회전 방향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꺾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마치 이쪽으로 힘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가상적인 힘을 뭐라고 하냐면 전향력이다라고 불러. 이게 전향력이야. 그러니까 전향력은 실제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가상적인 힘이지? 어떻게 해서 작용을 하는 거야? 가상적인 힘인데 지구 자전 때문에 생기는 거야. 자, 이 전향력을 받는 운동은 대기나 해수의 경우에, 대기나 해수가 예를 들어가지고 공기가 빠른 흐름으로 이쪽으로 확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쳐봐.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공기가 이렇게 운동하는 동안에 지표면이 돌아가 버린다고. 우주 공간에서 봤을 땐 공기는 똑바로 가지. 근데 지표면에서 봤을 때는 어때? 지표면이 이렇게 돌아가 버리니까 B 지점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역시 공기의 운동 방향이 똑바로 처음엔 출발했는데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꺾여간다고. 이게 바로 전향력이야. 그래서 이 전향력은 가상적인 힘이다. 자전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지구의 자전 방향은 어느 방향? 회전이라 그랬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회전이 자전 때문에 생기는 거지. 자전 방향이 이쪽으로 자전을 한단 말이야. 이 자전 방향은 무슨 방향이야? 자, 북반구에서 지구 자전 방향은 북반구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무슨 방향으로 자전을 해?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전을 한다고. 자, 그래서 그러면 전향력은 어디로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
그래서 지구 자전 방향의 반대쪽으로 작용을 해. 그래서 전향력의 방향 표기를 하자. 전향력은 진행 방향을 바라보고 섰을 때 진행 방향의 어느 쪽?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 오른쪽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고기압에서 똑바로 불어나가던 공기가 불어나가다가 어떻게 돼? 이 고기압이 있다 라고 쳐보자고. 고기압이 있어. 똑바로 불어나가던 공기가 어떻게 돼? 전향력을 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이는 거야.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고기압에서 불어나가다가 오른쪽으로 내가 진행 방향을 바라보고 섰을 때 오른쪽으로 꺾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되면 결국 무슨 방향으로 회전을 해? 고기압에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불어나가게 되는 거야. 그치? 왜 이렇게 꺾인다? 전향력을 이쪽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쪽으로 전향력. 이렇게. 이쪽으로 전향력을 받는다. 자, 뒤쪽에 가면 이제 북반구뿐만 아니라 남반구도 물어봐. 해양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대기뿐만 아니라 해양에도 작용을 하거든.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움직이는 유체, 기체나 액체를 유체라고 하지, 유체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 전향력이 다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했어? 지표면하고 같이 움직이질 못하지, 유체는. 지표면하고 따로 놀거든. 지표면을 회전을 해도 유체는 똑바로 가기 때문에 지표면에 대해서는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힘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전향력이 이렇게 작용을 해. 자,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지금 북반구야. 북반구의 경우에 지금 진행 방향 오른쪽이다. 이거는 북반구를 기준으로 한 거야. 그럼 남반구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고. 남반구는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잘 정리해놓고 알아도 계속 나와 앞으로. 남반구는 봐봐. 남반구를 일일이 그리지 말고 남반구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남반구라고 한번 생각해봐. 남반구 지표면을 이만큼 분리시켰어요. 이건 북반구고. 남반구는 자, 이렇게 자전을 하지? 이렇게. 그럼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남반구에 서 있을 때와 북반구에 서 있을 때가 어떻게 되겠어? 북반구에 서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지표면이 어느 쪽으로 회전을 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 근데 남반구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도는 거지, 이렇게? 무슨 방향이야?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돈단 말이야.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 지표면이. 그러니까 지표면의 회전 방향이 반대라고, 남반구는. 북반구하고. 남반구와 북반구에 서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남반구의 전향력은 한 번 더 쓰자고. 남반구의 전향력은, 남반구에서는 전향력이 어느 쪽으로? 이 왼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야. 왼쪽으로 작용을 해. 그래서 남반구에서는 고기압에 바람이 불 때 어떻게 부냐면, 여기 고기압이다 그러면 고기압에서 불어나가지 이렇게 가다가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꺾이는 거야. 이렇게. 진행 방향을 바라보고 섰을 때 왼쪽 방향. 진행 방향을 바라보고 섰을 때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꺾여. 이렇게. 자, 이렇게 적어도 이게 전향력이야. 그래서 이렇게 불어나가는 경우는 요거는 북반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기압에서의 바람의 진행 방향이고, 요거는 남반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기압에서 바람의 진행 방향이야. 남반구도 같이 물어보니까 같이 기억을 해도. 알겠지? 자, 이제 다음 거 한번 보자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할게. 고기압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하고 상승 하강 기류를 표기를 해놨어요. 중학교 때 배웠어. 고기압에서는 하강 기류다. 그리고 불어나간다. 그리고 시계 방향 불어나간다. 이건 알고 있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 고기압에서는 하강 기류가 생겨요.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 고기압이라서 하강 기류가 아니야. 거꾸로. 원인과 결과가 잘못됐어. 하강 기류가 있기 때문에 고기압이 되는 거야. 하강 기류가 있으면 왜 고기압이 될까? 공기가 이렇게 하강을 하게 되면 여기에 공기가 축적돼. 압축이 되겠지? 그럼 밀도도 커지고 압력도 어떻게 돼?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고기압이 되는 거야. 지구상에서 보면 하강 기류가 있으면 지표면에서는 고기압이지만 상공에서는 기압이 오히려 떨어져, 낮아져. 저기압인 상태가 되는 거야. 뒤에 가면 조금 이따 설명할 테니까 일단 알아도 상공하고 지표면하고 지상하고는 항상 기압 배치가 이렇게 반대야. 그럼 우리가 상공은 저기압이고 지상은 고기압이면은 이건 고기압이라고 해야 돼? 저기압이라고 해야 돼? 우리가 고기압이다 저기압이다 하는 거는 지표면의 기압 상태를 기준으로 해. 상공은 저기압이지만 지표면은 고기압이기 때문에 이건 지표면 기준으로 해서 고기압이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자, 어쨌건 간에 공기가 하강을 하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축적된 만큼 밀도가 커지고 압력이 커져서 기압이 높아져. 주변보다 기압이 높아져. 문제 풀다가 이런 말이 나오거든. 고기압이니까 1기압보다 높다. 혹은 1기압이 1013헥토파스칼이지. 그것보다 높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근데 고기압이다 저기압이다 기준은 어떤 수치보다 크다 작다가 아니야. 주변하고 비교했을 때. 주변보다 기압이 높다. 주변보다 기압이 낮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고기압이라는 기준이 어떤 특정 수치가 있는 게 아니야. 알겠지? 주변 기압과 비교했을 때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이야. 자, 공기가 하강을 해. 하강을 하게 되면 상공에 있을 때 공기 덩어리가 부피가 크거든. 근데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공기 덩어리 부피가 작아져. 내려오면서. 왜 그럴까? 상공에 있을 때는 주변에서 누르는 압력이 작거든. 기압이 낮잖아. 공기가 희박하잖아. 근데 아래로 내려가면 공기가 빽빽하지. 기압이 어때? 높아지지? 공기가 압축이 된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주변에서 누르는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과자 봉지 딱 하나 사들고 비행기 타봐. 비행기 타면 어떻게 돼? 상공으로 올라가면 빵빵해지지? 이건 뭐야? 주변에서 누르는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점점점 팽창하는 거야. 다시 활주로에 내리면, 공항에 내리면 다시 이렇게 오므라들어 있어. 상공으로 가면 빵빵해지고. 왜 그래? 주변에서 누르는 공기가, 여기는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누르는 힘이 작고 여기는 크고, 그래서 공기가 하강하면서 압축이 돼. 압축. 그냥 압축이라고 해도 되는데 물리학에서는 정확하게 단열 압축이라 그래. 그냥 단열자 하나 붙여서 그냥 압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근데 모든 물질은 압축되면 온도가 올라가고 팽창되면 온도가 떨어져. 우주도 그렇잖아. 우주 초기에 온도 빅뱅에 의해서 팽창하면서 어떻게 됐어? 우주 온도가 점점점 떨어졌지. 근데 만약에 어떤 물체를 압축을 시키잖아? 그러면 팽창시킬 때하고 온도 변화가 반대로 된다.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돼? 상승을 하는 거야.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증발이 일어나기 쉽겠어? 아니면 응결이 일어나기 쉽겠어? 응결이라는 건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거고 물로 변하는 거고, 증발은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거야. 물이 수증기로 변하려면 온도가 높아야 되지. 온도가 높잖아. 그러니까 생겼던 물방울도 사라지게 되는 거야. 증발이 돼서. 그러면 여기에 구름이 많이 있었어. 구름. 이런 데 구름이 있었다. 자, 구름은 액체야 기체야? 여기 있네. 구름은 액체야 기체야? 기체가 아니고 액체야. 수증기가 아니야.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이야. 얘는 물방울이 공중에 떠 있는 거야. 이렇게. 자, 물이 수증기가 되면 눈에 보여? 안 보이잖아. 이 교실에도 지금 수증기가 많아. 안 보여? 근데 수증기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물방울이 공중에 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구름이야. 그래서 요거는 구름은 액체다. 액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증발이 되니까 당연히 구름이 소멸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증발이 되니까 구름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럼 왜 증발이 일어날까? 상대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더 주변에 있는 공기가 더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증발이 더 일어나는 거지. 상대 습도는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중학교 때 배운 건데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상대 습도는 어떤 공기가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 양분에 현재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 양의 비율이야.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상대 습도라 그래. 그래서 현재 수증기 양은 안 변하지만 온도가 올라감으로 해서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이 늘어나는 거지. 어디가? 주변에 있는 공기가. 그러면 주변에 있는 공기가, 자, 물방울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물방울이야. 근데 주변에 있는 이 공간이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이 더 많은 양을 포함할 수 있으면 요거 물방울에서 증발이 일어나면서 이 주변 공간으로 수증기로 이탈을 해버린다고. 그게 상대 습도가 낮아지면서 증발이 일어나는 거야. 왜?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증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맑은 날씨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바람이 부는 방향은 이쪽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불어 들어간다. 반시계 방향 머릿속에 기억해도. 자, 반시계.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왜 작동이 안 될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자고. 이제 저기압을 한번 보자고. 저기압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람이 불어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아까 고기압에서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갔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꺾이면서 회전하면서 불어 나갔잖아. 그럼 저기압은 어떻게 하면 돼? 고기압만 내오고 있다가 반대로 이렇게 화살표만 그려주면 돼. 반대로. 아까 고기압의 바람에 부는 방향과 반대로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고. 있어? 그럼 남반구는 어떻게 하면 돼? 남반구. 아까 앞에서 한번 했었지? 남반구는. 고기압에서 남반구도 하나 적어봐. 바람이 불어 나가는데 어느 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꺾인다 그랬죠?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해오면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까먹어. 이거 뭐였지? 한 달 지나면 시험 치려고 오는데 시계였나 반시계였나?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기압을 먼저 외워. 이렇게. 꺾이는 방향은 전향력으로 알 수 있잖아. 고기압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남반구 저기압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남반구 저기압에서는 요 화살표만 거꾸로 그리면 된다고. 어떻게? 요 화살표를 거꾸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라고.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거꾸로. 남반구에서는 고기압, 저기압, 회전 방향이 반대다. 이것도 그려놔. 남반구도 물어볼 수 있어. 선생님, 까탈스러운 선생님 만나면은 이런 거 물어봐. 허를 찌르는 거지. 그리고 저기압에서는 상승기류가 생긴다는 거 알지? 자, 상승기류가 있기 때문에 공기가 빠져나가서 희박해지기 때문에 주변보다 기압이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저기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아래쪽이 저기압이면 상공은 위쪽으로 공기가 올라가면서 축적되겠죠? 그래서 위쪽에는 일반적으로 고기압이 나타나. 항상 상공하고 아래쪽은 반대압. 그렇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딱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 빼고는 대부분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상승하면 아까하고 반대가 되겠지. 여기 있을 때는 공기덩어리가 이거 너무 크게 그랬네. 주변에 압력이 크기 때문에 공기덩어리 크기가 작았어. 근데 올라가면 주변에 누르는 압력이 작아지니까 공기덩어리가 어떻게 돼? 팽창을 하죠. 이렇게. 누를 때 주변에서는 강한 압력으로 누르다가 올라가게 되면 주변에서 누르는 압력이 작아진다고. 그러면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팽창을 해. 팽창을 하게 되면 기온이 떨어져. 모든 물질은 다 팽창하면 온도가 떨어진다고. 그럼 온도가 떨어지면 아까 상대습도 반대로 생각하면 돼.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 양이 온도하고 비례하거든. 온도가 비례하니까 아까 그랬지. 포화 수증기 양분의 현재 수증기 양의 비율인데 포화 수증기 양이 어떻게 돼? 기온이 떨어지면서 포화 수증기 양이 줄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증발이 일어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주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이 너무 적다. 그러면 과다하게 포함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공간에 있는 수증기가 다 뭘로 변해? 물방울로 변하는 거야. 이 공간이 수증기를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응결이 되는 거야, 응결. 그렇게 되면 상대 습도가 100%다. 그래. 그러니까 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물방울이 있고 이렇게 물방울이 있는데 공간에 여기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온도에 비례한다고. 포함할 수 있는 최대한 주변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온도에 비례하는데 온도가 낮아지면서 포화 수증기 양도 줄어들어.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공기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없는 상태가 돼. 포함할 수 없는 수증기는 어떻게 돼야 돼? 물로 바뀌면서 응결이 되는 거야. 물방울이 생기고 또 점점점 커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구름이 형성되는 거지. 구름이 형성된다는 거는 자, 응결이 된다 이런 뜻이야. 응결. 응결이 되면서 구름이 생기니까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씨가 되지. 이렇게. 저기압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 거. 자, 그럼 이제 고기압하고 저기압이 동시에 이렇게 존재할 때 전체적으로 공기의 순환 방향을 한번 보자고.
고기압에서는 하강기류, 저기압에서는 상승기류지. 어? 자, 그런데 아까 그랬어. 밑에가 저기압이면 위에는 고기압이라 그랬어, 이렇게. 밑에가 고기압이면 위에는 저기압이야. 그러면 위쪽은 여기가 고기압, 저기압이니까 공기가 어디 쪽으로 가겠어? 이쪽으로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얘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니까 공기가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똑바로 가지는 않지. 북반구라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불어나가고, 불어나간 공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저기압 중심으로 불어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순환이 되는 거야. 자, 이런 모습이야. 그래서, 자, 넘어간다. 그 다음 거. 위성 영상과 날씨 해석에 두 가지가 나와. 하나는 뭐냐면 가시 영상, 하나는 조개 영상. 가시광선으로 찍은 거야. 그냥 일반적인 카메라로 찍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 사진 같은 거 있잖아. 지표면 사진. 이런 것들은 다 인공위성에서 정밀한 카메라로, 아주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가시광선은 요거는 우리 눈이 관측할 수 있는 파장영, 가시광선 영역을 선택해서 찍는 거야. 근데 단점이 있지. 밤에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 밤에 태양이 없으면 태양방선이 없으니까 가시광선이 없다고. 밤에 구름이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럼 뭘로 찍느냐? 그때는 적외선으로 찍는 거야. 그러면 적외선이 뭐냐면 이렇게 알아라. 상온에 있는 모든 물체는 상온의 모든 물체는 적외선을 방출한다. 적외선을 방출한다. 이렇게 써놔. 상온의 모든 물체. 예를 들어볼까? 지표면, 구름도 있고, 또 뭐도 있겠어? 해수. 상온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를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사람, 등등등.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일반적인 지구상에 생활하는,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이 공간의 온도가 상온이야. 이 상온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다 적외선을 방출해.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 들어갈 때 입구에다 뭐 설치해놨어? 체온계 설치해놨지? 그 체온계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 측정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몸에서 적외선이 방출된다고. 그 방출되는 적외선을 측정을 해서 온도를 알아내. 응? 간단한 거지. 알겠어? 자, 그러면 구름도 적외선을 방출한단 말이야. 그래서 야간에 구름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럴 때는 가시 영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적외선 영상으로 찍으면 돼. 비디오 캠코더에 야간 촬영 모드 이런 게 야간 촬영 모드로 찍으면 이거 다 적외선 모드로 찍는 거거든. 다 그런 걸로 찍는다고. 근데 차이가 있어. 가시 영상은 두꺼운 구름이 밝게 보여. 구름이 두껍다 그러면 당연히 빛을 많이 반사시키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물체를 야간이 아닌 낮에 가시 영상으로 식별하는 거는 물체가 방출하는 가시광선이 아니라 광원에서 나온 빛이 가시광선이 반사돼서 나오는 걸 우리가 보는 거거든. 그치? 내가 흰색 가시광선을, 청색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건 아니잖아. 저 빛에서 나온 게 청색만 반사시켜서 그걸 보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구름 사진 찍을 때도 구름이 반사시키는 가시광선을 보는 거야. 그럼 구름이 두꺼우면 많이 반사를 시키니까 밝게 보이는 거지. 그런데 적외 영상은 반사되는 게 아니라 직접 방출하는 걸 찍는 거야. 그러니까 가시 영상은 반사되는 걸 찍는 거고 적외선은 직접 방출하는 걸 찍는 거야. 그 차이야. 구름이 직접 방출하는 적외선을 찍는 거지. 야간에도 충분히 촬영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고도가 높은 구름이 밝게 보여. 이거는 구름의 두께하고는 관계없어. 구름의 두께하고는 관계는 없고 고도가 높으면 밝게 보인다. 왜 그러느냐 하는 거는 좀 약간 기계적인 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기계 조작을 하는 거야. 기계 조작을 그렇게 해. 적외선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화면, 가시 영상으로 바꿔야 되겠지? 바꾸는 과정에서 높은 구름은 밝게 보이도록 장치를 조절을 하는 거야. 그냥 암기를 하면 돼, 이거. 그냥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 지구광 영역하고는 사실 필요 없는 그냥 기계적인 조절이야. 그래서 이거 그냥 암기하면 돼. 그리고 이거는 24시간 관측이 되는 거고.
됐지? 그런데 있잖아. 구름의 고도가 높으면 일반적으로 구름이 두껍지. 그지? 구름의 고도가 최고 고도야. 이거는 고도라는 거는 최고 고도, 가장 상층의 고도를 말하는 거야. 높으면 일반적으로 구름이 두꺼워. 근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권운 같은 경우는 상층에 있는 구름이지만 얇은 구름이야. 권충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 자, 그렇게 봐두고. 자, 넘겨서 문제 2번 한번 풀어봐봐.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보자. 1번. 고기압 중심부에는 상승기류가 존재한다. 그랬네. 하강기류지? 땡. 하강기류. 고기압 상공에는 구름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고기압은 날씨가 맑지? 3번. 쉬운 거지. 1013헥토파스칼. 이건 아니야. 주변보다 낮다. 그래야 돼. 써놔. 주변보다. 주변보다 낮다. 주변보다 낮으면 저기압이다. 알겠지? 됐고. 그 다음에 쉬운 건 빨리빨리 넘어갈게. 3번 보자고.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북반구지 남반구지 방향을 바꿔가지고 물어보기도 한다고 해. 기억해도. 자, 뭐부터 해보라고? 고기압부터. 북반구 고기압을 기준으로 해보라고 그랬어. 북반구 고기압에서는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인다 그랬어. 요거 북반구 고기압이지? 그럼 저기압은 어떻게 한다? 요걸 화살표만 반대로 그리면 된다. 화살표 반대로 그랬지? 그럼 요거 북반구 저기압이야. 응? 그렇게 기억해. 남반구라면 어떻게 하라고? 고기압이 있으면 가다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꺾이는 모양으로 그리면 돼. 이렇게. 남반구는 왼쪽으로 꺾이고.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꺾이고, 만약 남반구 저기압이다. 그러면 역시 이 화살표 방향만 반대로 그리면 남반구 저기압에서의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딱 나온다고. 이렇게 그리면 되지. 요거 저기압. 이렇게 하면 쉽지. 안 까먹어, 그럼 절대. 자, 답 찾아봐, 이제. 요거 1013은 아니라 그랬지?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냐 낮으냐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다 됐지? 답 찾고 그 다음에 6번을 한번 가볼게. 자, 어떤 게 고기압, 어떤 게 저기압이야?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가 낮은가로 판단하는 거야. 그럼 여기 1018이고 이거 1010이네. 기압이 높아지? 이건 고기압. 1100, 1000, 그 다음에 996. 기압이 낮아지네? 이거 저기압. 자, 답 찾아봐, 이제. 연습 문제 한번 볼게. 다 했어요? 2번. 자, 하나는 가시 영상, 하나는 적외 영상이야. 대체로 가시 영상으로 찍었을 때 밝게 보이는 부분이 구름이 두껍지. 그 부분에 적외 영상도 대부분 보면 역시 밝게 보여. 근데 꼭 그렇지 않는 지역도 있지. 그지? 약간 분포가 조금 차이가 있죠? 왜냐면 얘는 구름의 두께를 표시하고 얘는 구름의 두께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구름의 높이를 표현하는 거고, 이 진한 부분이 구름이 높은 거야. 그럼 요쪽에 보면 이제 저기압대가 이렇게 형성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지. 자, 그래서 가시 영상은 이건 24시간 관측이 가능하지. 그 다음에 니은, 가는 구름의 두께가 아니라 구름의 두께. 그 다음에 디귿, 나는 고도가 낮은 구름일수록 아니라 높은 구름일수록 그래야 되겠지? 그래서 기억? 24시간 틀렸네. 잘못 풀었네. 24시간 관측한 건 낮이. 적외 영상은 밤에도 방출되고 낮에도 방출되고, 가시광선은 밤에는 안 보이고, 밤에는 가시광선이 없지.
깜깜하니까 틀렸지.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봐봐. 자, 가는 주변보다 기압이 높게 나타난다. 바람이 불어나가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고기압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는 하강률에 의해서 단열 압축 현상이 일어난다. 맞아? 하강을 하게 되면 상공에 있을 때는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들어오는 압력이 작다 그랬어. 이렇게 작은데 하강을 하게 되면은 주변의 공기 압력이 빽빽해. 기압이 높기 때문에 누르는 압력이 커. 그러면 공기가 압축이 된다고. 이렇게 그냥 압축인데 단열 압축, 좀 유식하게 단열 압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돼. 단열 압축 현상이 나타나지. 디귿 나에서는 기온이 하강하여 상대 습도가 증가한다. 자, 밑에 있을 때는 공기가 덩어리가 작고 위에 있을 때는 공기 덩어리가 크다 그랬어. 수소풍선 가지고 놀다가 끈이 떨어지면 위로 올라가다 나중에 팽창하다 터져버리지. 주변 압력이 작아지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 팽창을 하니까 온도가 내려가지. 온도가 내려가다 보면 점점점 온도가 내려가서 이슬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돼? 상대 습도가 몇 퍼센트? 이슬점까지 떨어지면 상대 습도 100%. 그때부터 응결이 일어나는 거지. 뭐 이슬점 이런 거는 다 중학교 때 내용이고 고등학교 때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일단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세요. 상대 습도가 점점 증가해서 나중에 100%가 되면 이슬점이 되는 거고 이때 응결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여기까지 안폰 문제 쭉 풀고 정리해봐 한번. 자, 여기 이제 기단인데 기단 그랬을 때는 큰 공기의 덩어리야. 큰 공기의 덩어리인데 성질이 비슷해야 돼. 성질이 비슷한 큰 공기의 덩어리를 기단이라 그래. 근데 어떤 성질이냐면 기온하고 습도가 같아야 돼. 기온하고 습도가 거의 일정한 큰 공기의 덩어리를 기단이라 그래. 그럼 기단이 형성되려면 어떤 과정이 일어나야 되냐면 어떤 공기가 지표면에 오랫동안 머무르잖아. 그럼 지표면의 성질을 그대로 이어받아. 만약에 찬 지표면 위에 머무르면 어떻게 되겠어? 한랭한 기단이 되겠지. 따뜻한 지표면 위에 머무르면 따뜻한 기단이 될 거야. 해양에 머무르면 수증기 공급을 많이 받겠지? 그러면 다습한 기단이 되고 대륙에 오랫동안 머무르면 수증기 공급이 안 되니까 건조한 기단이 된다고. 그래서 어떤 지표면에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기단의 성질이 결정된다고. 그리고 주로 이 기단은 잘 알아둬. 어떤 기압 상태에서 만들어지냐면 고기압 상태에서 만들어져. 공기가 하강을 해서 지표면에 공기 하강해서 지표면에 몰리잖아. 그러면 이 지표면하고 접하고 있는 부분에서 계속 가열이 된다거나 냉각이 된다거나 수증기 공급이 된다거나 이러면서 기단이 형성되는 거야. 저기압에서 기단이 형성되는 경우는 없어. 왜? 지표면에 있는 공기가 올라가 버리거든. 근데 고기압에서는 어떻게 돼? 위에 있는 공기가 내려오지? 그럼 지표면하고 접하게 되지? 지표면하고 접하면서 거기에 기단이 형성되는 거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이 4개가 있어. 시베리아 기단, 오츠케 기단, 북태평양 기단, 요거는 양쯔강 기단이야. 자, 우리는 시베리아 기단이라고도 하지만 시베리아 고기압이라고도 이야기해. 자, 오츠케 기단 해도 되고 오츠케 고기압 해도 돼. 그러니까 이거 기단이라는 말 대신에 고기압이라는 용어를 써도 무방해. 어디 생긴다? 기단은 고기압 지역에서 주로 형성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돼. 자, 성질을 한번 볼게. 시베리아 기단은 어디서 만들어져? 고위도. 그 다음에 대륙을 끼고 있지? 그럼 성질이 뭐겠어? 한랭, 한랭 건조하겠지? 한랭 건조. 그 다음에 양쯔강 기단은 어디에? 조위도에서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온난하겠지? 그 다음에 바다를 끼고 있는 게 아니지. 강을 끼고 있으면 수증기 공급이 양이 많을 텐데 강의 면적은 바다의 면적에 비해서 크지가 않아. 공급되는 수증기 양이 많지가 않다고. 이거는 이 지역의 명칭을 부르기 위해서 양쯔강이라고 표현한 거지. 양쯔강에서 수증기 공급이 많아진다 이런 뜻은 아니야. 양쯔강 유역 부근에 양쯔강이 위치한 부분에 대륙이야. 중국의 대륙. 그러니까 온난 뭐야? 건조하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은 얘는 사실 양쯔강 기단보다 더 아래쪽이야. 더 조위도지. 그래서 얘는 온난이 아니라 고온이라고 해야 정확한 거고, 그 다음에 해양을 끼고 있으니까 다습하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고온 다습. 오축계 기단은 한랭 다습하다라고 하면 되겠네. 뭐 이런 거 사실 중학교 때도 배웠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고. 어느 계절에 영향을 미치는가 보자. 시베리아 기단. 그러면 얘는 당연히 겨울철에 영향을 주겠지. 얘는 한여름철에 영향을 주겠지. 그러면 얘들 양치형 기단하고 오축계 기단은 둘 다 봄, 가을철이야. 봄, 가을. 얘도 봄, 가을. 얘도 봄, 가을철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자, 특히 장마철에 영향을 주는 두 기단, 장마전선을 형성하는 두 기단은 어떤 걸까? 장마전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전선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 프론트, 전선. 자, 지구과학에서 말하는 전선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무조건 전선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돼. 철칙이야, 이거는. 이퀄이야, 이퀄. 찬 공기 플러스 온난한 공기는 뭐야? 미지근한 공기가 아니고 전선이야, 전선. 반드시 전선이 생긴다. 알아두면 돼. 자, 요거는 찬 공기고 요거는 따뜻한 공기지?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전선이 생기겠지? 둘 다 다습하다고, 얘가. 그러니까 수증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오랫동안 비를 내려. 그래서 얘하고 얘가 만나면 뭐가 된다? 얘하고 얘가 만나면 장마전선을 형성한다. 그래서 장마전선을 형성하는 두 기단, 뭐다? 오축계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야. 자, 장마전선은 어떻게 표기되냐면, 장마전선은 대표적인 정체전선이야. 정체전선은 전선이 빠르게 이동하지 않고 조금씩 이동하면서 거의 머무르는 수준이지. 그러면서 위치가 조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장마전선 표기, 정체전선 표기는 어떻게 하냐면, 한랭전선은 뾰족하게 표현하는 거 중학교 때 배웠지? 온난전선은 둥글게 표기하고, 그래서 뾰족한 것과 둥근 거를 양쪽으로 이렇게 교차로 그려줘. 그러면 정체전선을 표기하게 되는 거야. 딱 둘이 만나면 정체전선이 딱 생겨. 이게 장마전선이거든. 야, 이 장마전선, 정체전선이 있잖아. 봄에는 저기 밑에 내려가 있어. 그러다가 여름으로 가면서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점점점 강해져. 그럼 정체전선을 밀어 올려. 장마전선을. 그럼 이 정체전선이 점점점 위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순간에 우리나라는 장마철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위쪽으로 빠져나가 버리잖아? 그럼 우리나라는 장마철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면 우리나라는 어떤 기단의 영향을 크게 받게 돼, 그럼? 얘가 세력이 강하면서 밀어 올리는 거지? 그럼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우리나라는 크게 받아. 그러면 한여름철이 되는 거야. 무더운 여름철이 되는 거야. 근데 작년 여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지? 왜 그랬을까?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강하게 형성되지를 못했어. 빨리빨리 밀어 올려야 되는데 못 밀어 올린 거야. 그래서 계속 여기서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만 한 거야.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린 거야. 우리가 거의 한 달 넘게 비가 왔지? 자, 그래서 이제 한여름철이 되면 8월달로 넘어가면 이쪽까지 올라가. 그 다음에 이제 9월달로 되면 어떻게 될까? 오축계 기단이 이제 세력이 점점점 강해져. 잘 들어, 무슨 말 하는지. 오축계 기단이 세력이 강해지면 이 장마전선을 다시 밀어내려, 밑으로. 그러면 9월 초쯤 되면 우리나라를 또 통과해.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장마가 두 번이야. 올라갈 때 통과, 내려올 때 통과. 올라갈 때는 6월 말 7월 초. 이때는 초여름 장마라고 하고, 다시 내려올 때 우리나라를 또 통과하겠지? 그때는 가을 장마라 그래. 근데 가을 장마는 교과서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기상현상에 있는 용어야. 근데 가을 장마는 짧아. 왜? 내려올 때는 금방 내려와 버려. 올라갈 때 초여름 장마가 천천히 올라가면서 길지. 그래서 한번 올라갔다 내려간다. 이걸 잘 기억을 해두라고. 장마철이 어디 있는, 장마전선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계절이냐고 물어봐. 혹은 어떤 기단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물어본다고. 그래서 장마전선이 요 두 기단의 세력 싸움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 자, 알겠지? 자, 그럼 문제를 하나만, 두 문제만 한번 풀고 넘어가 보자고. 자, 다음 페이지에 2번 한번 봐봐. 2번. 다음 페이지, 99페이지에 2번 한번 봐볼게. 네 개 기단을 표기했는데, 요거는 시베리아 기단이죠. 요거는 양쯔강 기단, 요거는 오축계 기단, 요거는 북태평양 기단 이렇게 돼. 자, A와 D, A는 D보다 습도와 기온과 습도가 낮다.
당연히 A는 D보다 기온도 낮고 습도도 낮지. 니은 장마철이 지난 후에 뭐에 영향을 받는다? 장마철이 지나갔다는 이야기는 장마전선이 여기를 통과해서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위로 올라가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럼 뭐에 어떤 기단?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B가 아니라 뭐? D가 되는 거야. D가 우리나라에 황사가 자주 나타나는 계절. 봄이죠. 이른 봄. 황사는 어디서 와? 중국에서 오지? 그럼 중국에서 오는 요 양쯔강 기단에 주로 황사를 몰고 와, 얘가. 양쯔강 기단이죠. 그래서 C 맞히거든. 고등학교.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더 넘겨서 100페이지에 보면 7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 내가 왜 이 문제를 먼저 푸냐면 아까 설명한 거 바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푸는 거야. 자, 이렇게 주어지면 외우기가 곤란하다고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잘 봐. 영향을 미치는 계절을 한번 보면 A는 뭐야? 한겨울이네. 이건 뭐지? 시베리아 기단이 되는 거지. 이거는 시베리아 기단. 그 다음에 정반대쪽에 있는 거 한여름철에 중간에 여기서부터 8월달 뭐야? 북태평양 기단이죠? 이게 북태평양 기단이 여기 위치하는 거지. 그리고 장마철이 7월 초지, 6월 말 북태평양 기단과 겹쳐 있는 요게 장마철이 되는 거지? 요게 장마. 사실 요거도 장마야. 여기도 여기 겹쳐 있는 9월 초 여기도 장마지. 초여름 장마, 그 다음에 가을 장마. 사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장마전선을 형성하는 두 기단이라고 그랬으니까 C는 뭐겠어 그럼? 둘이 만나서 장마전선을 형성하는 거잖아. 이게 오츠크의 기단이죠? 오츠크의 기단. 그럼 이것도 오츠크의 기단이 되겠지? 네? 그러면 가운데 뭐가 되겠어? 봄, 가을철에 영향을 주는 양쯔강 기단. 이거 양쯔강 기단. 이것도 양쯔강 기단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북태평양 기단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대칭이야. 네? 양쪽으로 대칭이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북태평양 기단, 시베리아 기단을 먼저 찍어놓고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과 장마전선을 형성하는 두 기단, 기단 오츠크 기단을 옆에 탁탁 써놔야지.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지. 됐죠? 기억. A는 시베리아 기단이다. 맞죠? 니은 B가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 우리나라는 이동성 고기압이 주로 통과를 한다. 근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4개 기단이 있지? 그건 다 고기압이라 그랬지? 그 중에 딱 하나 양쯔강 고기압만 이동성 고기압이야. 나머지는 정체성 고기압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이동성 고기압, 양쯔강 고기압이다. 양쯔강 고기압이 됩니다. 자, C는 오츠케 기단이니까 고온 건조가 아니라 한랭다습이 돼야 되겠지? 한랭다습이라고 해야 되고, D는 고온다습. 이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지. 기억리은 맞지? 자, 앞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아까 설명하던 거 설명할게. 앞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네. 뒤로 계속 가야 되네. 나는 뒤쪽으로 가고 여러분들 앞쪽으로 다시 넘겨. 97페이지로 다시 가. 자, 차고 건조한 기단이 이동을 하네. 그거는 이 단어는 기단의 이동과 기단이 이동을 한대. 기단의 이동에 의해서 그러면 이동을 하게 되면 지표면의 상태가 바뀌겠지. 그러면 변질이 된다고. 이동과 변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 자, 여기서 차고 건조한 기단, 요거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적으세요. 요거 시베리아 기단. 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남하하는 거야. 시베리아 기단이 직접 이동을 하나? 사실은 아까 시베리아 기단은 정체성 고기압이야. 정체성 기단이야. 그 위치, 중심 위치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중심 위치는 그대로 있고 고기압이니까 어때? 사방으로 퍼져나가지 바람이 우리나라 쪽으로 북서풍의 형태로 시베리아 쪽으로 시베리아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를 시베리아 기단의 이동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하하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이건 그냥 북서풍이 부는 거지.
시베리아 기단의 중심부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시베리아 기단의 중심부는 가만히 있고 고기압에서 기단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하강 기류가 생기면 하강 기류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겠지? 그럼 북서풍의 형태로 우리나라 쪽으로 시베리아 기단에서 고기압에서 불어온다고 바람이. 그걸 시베리아 기단의 남하라고 표현한 거야. 중심부가 이동하는 게 아니야. 남하하면서 어디를 통과해? 우리나라의 황해나 혹은 동해를 통과해. 황해나 동해를 통과하게 되면 자 당연히 수증기를 공급받겠죠? 또 남하하니까 여기 지표면보다는 우리나라 쪽이 기온이 표면 지표면 온도가 높겠지? 수증기도 공급되고 열도 공급을 받아. 즉 가열이 된다는 이야기야. 공기가 가열되면 어떻게 돼? 상승해 하강해? 상승하지. 그럼 여기서 상승기류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상승기류가 생겨. 모든 공기는 상승하면 아까 봤죠? 저기압에서 상승하든 어디서 상승하든 공기가 상승하면 무조건 단열 팽창을 해. 팽창을 하면 어때? 상대 습도가 높아지면서 기온이 낮아지지? 여기 있을 때보다 상공으로 올라가면 기온이 낮아진다고. 그럼 어느 순간에는 상승하던 공기가 응결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많은 양의 구름을 만들어. 무슨 구름을 만드냐면 정란은 굉장히 두꺼운 구름이지? 두꺼운 구름을 만들고 우리나라 서해안 지방에 이런 식으로 폭설이 내려. 폭설이나 비가 많이 내린다. 폭설이 내립니다. 서해안 지방에 이런 식으로. 자, 필기해도. 자, 필기를 하나 하자. 기층이나 혹은 해수가 기층, 해수 둘 다 해당되는 거야. 안정하다, 불안정하다라는 기준이 있어. 안정, 불안정의 기준은 뭐냐? 상하 운동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로 판단을 해. 해수도 그렇고 기층도 그렇고 똑같이 적용을 해. 이거는 상하 운동이 없을 때, 상하 운동이 없는 상태는 매우 안정하다고 이야기해. 불안정하다 했을 때는 상승 기류가 강할 때 상하 운동이 크다는 거지. 상승 기류가 강하면 불안정하다라고 이야기해. 구름의 형태는 안정하면 주로 뭐가 생기냐면 충운형의 구름이 생겨. 충운이라는 거는 옆으로 넓게 퍼지는 구름을 충운이라 그래. 옆으로 넓게 퍼지는 구름. 그 다음에 상승 기류가 강하면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져. 그런 구름을 뭐라고 하냐면 저군형의 구름이다 그래. 저군형, 충운형, 그 다음에 저군형. 얘는 상하 운동이 없으니까 충운형의 구름은 상하 운동이 없으니까 두껍겠어? 얇겠어? 얇은 구름이 만들어지지. 얇은 구름을 충운형의 구름이다 그러고. 이건 상승 운동이 강하지. 그러면 운동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두껍게 상승하면서 계속 구름이 만들어지니까 두껍게 만들어진다고. 이 저군형의 구름은 굉장히 두꺼운 구름이다. 두껍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구름의 명칭도 알아두고 안정, 불안정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때 기층이 이렇게 가열되면서 상승 기류가 생기지. 여기에 상승 기류가 생기니까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불안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 불안정해지는 기층이 정란운, 두꺼운 구름을 만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서해안에 폭설이 내리는 거야. 자, 정리하고 암기해도. 비과하게 자주구리하게 막 설명할 게 많네. 응? 좀 잡다해 내용이. 쉬운 거 같으면서도 복잡하고 많고 양이. 다 적었어? 지운다? 자, 이제 반대로 기단이 북상을 하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변하는 거야. 따뜻한 기단, 요거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쓰세요. 북태평양 기단이 어디서 만들어져? 저위도 바다에서 만들어지지? 온난 나습한 데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런데 얘가 북상을 하는 거야. 북상을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 여름철에 북태평양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지? 어떤 바람이? 남동풍 형태로 불어오지?
그잖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시베리아 고기압이 여기 있으면은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는 북서풍이지만 여기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딱 버티고 있다 그러면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불어올 때는 남동풍이라고. 바로 남동풍 형태로 이동을 해 바람이 불어오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태평양 고기압도 정체성 고기압이기 때문에 중심부가 움직이진 않아. 그대로 있고 바람이 이렇게 하강 기류가 생기면서 하강한 공기가 지표면하고 부딪힌 다음에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거지. 북상한다는 이야기는 이건 남동풍 형태로 우리나라 쪽으로 바람이 불어온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어쨌든 북상하니까 만들어진 위치보다 어때? 수온이, 지표면 온도가 낮겠지? 찬 바다 쪽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냉각이 되겠죠? 냉각은 파란색으로 쓰자. 냉각이 되면 역시 음결이 될 수 있어. 온도가 낮아지니까. 음결이 되지만 기층이 상승기류가 생기진 않아. 상승기류가 안 생기고 어떻게 돼? 상승기류가 안 생기니까 안정해진다고. 자, 냉각에 의해서 음결은 돼. 음결이 되니까 뭐가 만들어져? 얘도 구름이 생성이 되지. 구름은 생성되지만 상승기류가 없기 때문에 기층이 안정한 상태가 된다고. 그러니까 냉각이 된 공기가 안 올라가고 지표면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야. 근데 지표면 부근에는 역시 냉각 때문에 구름이 생기겠지? 이럴 때는 어떤 구름? 옆으로 퍼지는 구름이 생겨. 안정하니까. 충은형의 구름이 생겨. 주로 우리나라 동해안에 이런 현상이 생겨. 동해안에 이런 현상. 여기 이렇게 불어오잖아. 그러면 여기 남해나 동해에 여기에 안개가 자주 생긴다고. 여름철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알겠죠? 여기 동해안이다. 여기 이렇게. 자, 그 다음 거 밑에 아래쪽에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보자고. 아래쪽 부분 설명하자. 자, 아까 고기압의 종류를 이동성 고기압, 정체성 고기압 설명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고기압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자고. 하나는 정체성, 하나는 이동성 고기압. 정체성 고기압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움직이지 않아, 중심부가. 세력이 커졌다 작아졌다만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규모가 커. 아까 세 가지, 시베리아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오츠크 고기압. 이거 다 기단이지? 기단 이꼴 고기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동성 고기압은 규모가 작고, 그 다음에 규모가 작은 다음에 이동을 해. 어디로 이동을 해?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 어떤 바람의 영향일까? 편서풍의 영향이겠지. 우리나라는 편서풍 돼 있거든. 그래서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양쯔강 고기압. 그래서 양쯔강 고기압은 양쯔강 유역에서 발달해서 계속 우리나라 쪽으로 편서풍을 타고 와. 뭐도 같이 와. 모래도 같이 와. 그래서 황사를 안고 오는 거야. 규모가 작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기도를 한번 봐볼게. 자, 각 계절별 일기도의 특징을 한번 봐볼게. 겨울철 일기도 모습을 잘 봐도 여기에 우리나라 북서쪽에 거대한 고기압이 있네. 이 고기압이 뭐야? 북태평양이네. 시베리아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이라고 쓰세요. 시베리아 고기압이 커다란 고기압이 위치해 있고,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바람이 불어오죠.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불어오면 무슨 바람? 북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거지. 북서풍이 불고, 그리고 등압선 간격이 굉장히 좀 조밀하지. 그래서 겨울철에 바람이 좀 강해. 등압선이 조밀하다. 조밀하고, 그 다음에 따라서 바람이 좀 강하다. 바람이 강하다라는 거 알아도. 그래서 이 겨울철의 일기도의 특징은 우리나라 북서쪽에 거대한 고기압이 위치해 있다 이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하냐면 서고 서쪽에 고기압이 있고, 북서쪽인데 북자는 빼버려. 그냥 서쪽만. 서고 동저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서고 동저형 기압 배치를 하고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름철 일기도를 한번 봐볼게요. 여름철 일기도는 우리나라 남동쪽에 무슨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하지. 이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바람이 불어오죠.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겠지? 무슨 바람? 남동풍이 주로 불지. 남동풍 형태로 우리나라 쪽으로 바람이 불어온다고. 간격이 좀 넓지? 그렇게 바람이 강한 계절은 아니야. 남동쪽에 커다란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한다. 그래서 여름철 일기도의 특징은 남고북저형. 남고북저형이다. 남동쪽의 고기압인데 동쪽은 빼버리고 그냥 남고북저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봄, 가을철 일기도의 특징을 한번 봐볼게. 봄, 가을철 일기도는 굉장히 복잡하지. 복잡하고 그 다음에 규모가 작은 고기압, 저기압, 이동성 고기압, 저기압이 뒤섞여 있는 모양, 뒤섞인 모양. 어때?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 저기압이 막 뒤섞여 있지, 이렇게 뚜렷한 특징이 없이. 이렇게 되면 봄, 가을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특히 여기 있는 고기압 있잖아. 이거 무슨 고기압이겠어? 양쯔강 유역에서 이동해온 양쯔강 고기압이야, 이거. 요거 둘 다 양쯔강 고기압. 편서풍을 타고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고 있어. 정확히 말하면 약간 북동쪽으로 가고 있거든. 됐지? 그러면 이 일기도를 보고 우리나라 일기, 다음날 일기를 예측해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조금 있다? 요게 우리나라 쪽으로 오겠지? 대체로 맑은 날씨. 황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대체로 맑은 봄, 가을철 날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자, 밑에 다음 페이지에 1번부터 4번까지 쭉 풀으세요. 이제 설명이 다 끝났어. 각각 명칭 쓰고 영향을 주는 계절. 자, 빨리 쓰면서 암기. 시베리아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오츠크의 고기압 혹은 오츠크의 기단, 양쯔강 기단. 여기는 겨울철, 여름철, 그 다음에 요거는 봄, 가을. 여기도 봄, 가을. 있나요? 이번 시베리아 기단이 황해를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아까 시베리아 기단의 남하에 의한 기단의 변지를 말하는 거지. 황해를 지나면 뭐를 공급받아? 수증기를 공급받겠지.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층이 가열돼서 상승기류가 생기지. 그럼 불안정해진다 그랬어. 무슨 구름? 상승기류가 강하면 저군형의 구름. 쌓일 적세야. 두껍게 쌓인다. 상하로. 그래서 저군형의 구름이라 그래. 서해안 지방에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2번 여름철에 북태평양 기단이 북상하면, 이제 북태평양 기단이 북상하면 거꾸로 기단이 변질하는 거지. 지표면 온도가 낮지? 그지? 냉각이 되겠지? 냉각이 되면 상승기류가 오히려 안 생기고 지표면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어떻게 돼? 기층이 안정해진다고. 그리고 충원이나 안개가 생긴다. 정체성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와 이동해가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고기압을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봄, 가을철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뭐? 이동성 고기압 딱 하나밖에 없어. 양쯔강 고기압. 대표적인 영향으로 어떤 영향으로? 편서풍을 따라서,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간다. 그 다음에 4번 여름철, 겨울철의 기압 배치 특징. 여름철은 남동쪽에 북태평양 고기압, 남고북쪽. 겨울철은 북서쪽의 고기압, 서고 동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기단에 옳지 않은 거 찾아봐, 이거. 자, 5번 틀렸지? 기단은 만들어진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고 그랬네? 기단이 이동하면서 변질된다 그랬지? 시베리아 기단이 남하하면서 기단이 변질, 북태평양 기단이 북상하면서 또 변질이 일어나지. 5번 틀렸죠? 3번 차고 건조한 기단 써야지. 이거 무슨 기단? 시베리아 기단 써. 남하하는 거지. 어떤 형태로? 북서풍의 형태로 남하하는 겁니다. 따뜻한 바다가 동해나 황해라 그랬어. 동해, 황해를 통과하면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고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가열이 되면서 상승기류가 생긴다. 그래서 가열되면서 상승기류가 생기면 정란운이 만들어지면서 저군형의 구름이 형성되면서 폭설이 내린다 그랬지. 그러면 기온이 높아지겠지. 기단이 불안정해지고 상승기류가 발달한다. 이거 맞지? 구름은 저군형의 구름. 머릿속으로 정리. (5번) 자, 한랭한 육지에서 따뜻한 바다. 이게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이네.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겠죠? 아까 했던 것처럼 수증기를 공급받고, 얘는 따뜻한 육지에서 만드는 게 찬바다를 통과하니까 얘는 냉각이 되겠죠? 냉각이 되면 안정해진다 그랬어요. 상하운동이 없어지니까 냉각에 의해서 응결이 생겨서 구름이 되면 충은형, 옆으로 퍼지는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랬지? 충은형의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얘는 가열에 의해서 상승기류가 생기면 저군형의 구름이 생긴다. 저군형의 구름이 생긴다. 이렇게. 시베리아 기단의 남하. 이거는 시베리아 기단의 남하죠? 이거는 북태평양 기단의 북상. 따뜻한 육지 그랬으니까 좀 애매하네. 시베리아 기단의 남하는 가다. 맞죠? 저군형의 구름이 발달하는 경우는 가고. 그러니까 기단이 바다를 지나는 동안에 가에서는 수증기압. 수증기압이라는 건 수증기 양을 뜻하는 거야. 수증기량이 많아진다. 그치? 그 다음에 나에서는 수증기 양이 역시 수증기를 공급받지? 바다니까. 바다를 통과하니까. 그래서 얘도 높아진다 그래야지. 둘 다 높아지는 거지. 어쨌건 바다를 다 통과하잖아. 바다를 통과하면 수증기 양은 무조건 많아져. 자, 그 다음에 6번. 자, 발원지로부터 이동한 거리가 늘어나면서 기온이 높아지고 수증기 양도 늘어나네. 기온이 높아지니까 남하하는 거야, 북상하는 거야? 남하하는 거지? 아하, 남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다. 남하하는 거다. 그 다음에 수증기 양이 늘어나는 걸로 봐서 어디를 통과한다? 해양으로 통과한다. 해양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자, 나와 같은 변화가 잘 나타나는 기단. 이거 뭐라 그랬어? 시베리아 기단은 남하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랬지? A 기단이 이렇게 겨울철에 변질이 된다 그랬지? 그러면 남하하면서 가열이 되니까 불안정해지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디귿은 설명 안 한 건데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세요. 오츠크의 기단이 초여름에 우리나라의 영서지방에 고온 건조한 바람을 분다. 이거 들어봤나? 팬 현상 혹은 높새 바람이라고 들어봤어? 사회 시간에 안 배웠어? 사회 시간에도 나와. 높새 바람이야, 높새 바람. 옛날 지구학에서 좀 다뤘는데 요즘에는 잘 안 다뤄.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도 높새 바람이라고 하고 이런 현상을 팬 현상이라 그래. 팬 현상. 산맥을 넘어오면서
고온 건조해지면서 날씨가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 그래서 분지를 끼고 있으면 덥지. 대구가 왜 더워? 여름철에. 맨날 데프리카 그래가지고 덥다 근데 왜 더운지 몰랐지. 북태평양 기단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잖아, 남동풍이. 그러면 저기 밀양, 청도 쪽을 넘어오면서 산을 넘어와. 해발 1000m 가까운 산을 넘어오면서 폐인 현상에서 고온 건조해지는 거야.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대구가 더운 거야. 분지를 끼고 있으면 대부분 이렇게 더워. 자, 그래서 요거는 맞는 겁니다. 이거는 높새바람에 영향을 주는 거는, 원인이 되는 거는 어떻게 기다냐? 그냥 참고상으로 알아도. 자, 10번 봐봐. 몇 개 안 남았네. 자, 가하고 나하고 어느 계절인지 딱 눈에 보이죠? 좀 복잡네. 보이나? 요게 우리나라 남동쪽의 거대한 고기압이 보이지? 북태평양 고기압이지, 이거? 북태평양 고기압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나라 주변에 고기압, 저기압이 막 뒤섞여 있지? 요거 뭐야? 양쯔강 고기압이지, 여기서. 여기 발달한 거. 양쯔강 유역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이렇게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해 가는 거야.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 저기압이 막 뒤섞여 있어. 그럼 이거 어느 계절이다? 봄, 가을철이다. 봄, 가을철이고, 이거는 한여름철이 되겠죠? 굉장히 복잡하잖아. 이렇게 막 뒤섞여 있잖아. 이렇게 군데군데. 규모도 작고. 봄, 가을철. 나는 시베리아 기단이 아니지? 정체성 고기압은 맞는데 북태평양 지역이라 그래야지. 그럼 누가 날씨 변화가 크겠어? 제가 이동성 고기압,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거지. 수시로 막 고기압, 저기압이 막 지나다니잖아. 그래서 가가 나에 비해서 날씨가 자주 바뀐다. 봄, 가을철에 날씨 변화가 크지 그래서. 자, 11번. 언제? 계절. 딱 눈에 보면 되잖아. 우리나라 남동쪽에 거대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하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나라 북서쪽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위치하지? 여름철, 겨울철. 이렇게 뚜렷한 특징만 딱 아까 그 세 가지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된다고. 모두 정체성 고기압 맞죠? 우리나라 이동성 고기압은 양적 고기압 하나밖에 없어요. 가는 여름철기도 해당된다. 맞지? 자, 비의 고기압이 확장되면 남풍 계열이 아니라 얘 고기압이 강해지면 우리나라 쪽으로 북풍, 북서풍이 불지. 네? 틀렸어. 됐나요? 어느 계절? 애매해? 봄, 가을철이라고 봐야지. 이게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보기에는 규모도 너무 작고, 그지? 우리나라 근처에, 북태평양 고기압은 이쯤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 위치에 있어야 돼.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 저기압이 이렇게 뒤섞여 있잖아. 봄, 가을철이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발달했어? 여기서 발달해서 이렇게 이동해 온 거예요, 고기압이. 기억 디귿 맞지? 니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맑은 날씨가 지속될 거다. 요 저기압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쪽으로 오겠지? 틀렸지? 우리나라 일기 변화는 다 서에서 동으로 변해. 봄, 가을철에 대부분. 됐나요? (4번) 넘겨서 4번을 하나만 보자. 5번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자. 자, 천리안 기상위성으로 찍은 사진인데 이게 우리나라 폭설이 내릴 때 전형적인 겨울철의 위성사진이야. 자, 여기에 구름의 결이 어떻게 돼 있는가 봐. 지금
여러분들 책에 보면 잘 나타나 있지. 구름의 결이 다 북서쪽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서해안, 동해안만 서해안에 있고 동해, 서해만 구름이 있어. 바람이 이렇게 이동한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어보고 있다는 이야기야. 여기에 무슨 고기압이 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큰 게 위치해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시베리아 고기압으로부터 북서풍이 오면서 기단의 변질에 의해서 저군이 서해, 동해, 남해에 잔뜩 끼어 있는 거야. 전형적인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 과정이야. 뭐가 변질되는 거? A가 변질되는 거. 위성사진 잘 기억해둬. 구름의 결이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돼 있잖아.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 이렇게 오면서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이 되는 거지. 이와 같은 구름을 보이는 계절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건 바로 A.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 과정이다. 시베리아 기단의 남하 과정에서 황해 동해를 통과하면서 수증기와 열을 공급받고 정란운이 형성되면서 폭설이 내리는 전형적인 위성사진 모습이다. 그렇게 기억해둬.